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현의 흔적의 역사 94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올림픽 자주 보시죠? 네, 뉴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초반에는 뭐 좀 딸 거는 못 따고 못 딸 것도 못 따고 그래갖고 좀 부진했는데 차츰 뭐 이것저것에서 좀 이렇게 예상 못했던 극적인 또 승부도 네네.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올림픽이 재미가 없니 뭐니 하다가도 금메달 나오고 이러면 또 굉장히 네. 또 이렇게 각광을 받고 그렇습니다. 뭐 축구라든가 뭐 이런 큰 종목들이 또 잘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비인기 종목이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역할을 해주면 그래도 뭐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는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올림픽 한창인데 특히나 이제 탁구 경기를 보면 약간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할 수가 있잖아요. 네. 분명히 유럽 선수고 미국 선수인데 보면 뭐 다 동양인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제 중국계 기화 선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6명 대표 선수 중에서 5명이 중국계고 호주 같은 경우도 뭐 6명 중에 4명이고 유럽 같은 경우도 주요 선수들이 전부 중국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중국 선수들이 외국에서 활약하는 것도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한국 대표팀에서도 기화 선수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리우 올림픽 대표 선수 중에 전지 선수라고 있는데요. 2011년에 기화를 했습니다. 뭐 그동안에 뭐 이름이 약간 신기한데 곽방방, 당예서, 석하정 이런 탁구 선수들이 모두 이제 중국계 선수였어요. 네, 중국 선수들이 왜 이렇게 다른 나라로 기화해서 이렇게 선수 활동을 하는 걸까요? 뭐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듯이 인구도 뭐 13억 7천만 명이라고 네. 된다 그러지만 탁구 선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등록 선수만 뭐 3천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5천만 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 선수가 된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네. 다른 나라로 가서 차라리 그냥 다른 나라 운동 선수를 거기서 대표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뭐 중국이 탁구 종주국이 아니라고 하던데 사실 중국에서 이렇게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그것이 이제 이번 주에 다루려는 주제인데요. 탁구가 사실은 단순한 뭐 운동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의 무게가 사실 2.45에서 2.55g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깃털만하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가벼운 탁구공이 사실은 큰 지구를 움직였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2.5g의 탁구공이 지구, 그러니까 세계사를 흔들어 놓은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단순한 탁구 얘기가 아니라 탁구를 통한 어떻게 보면 큰 물결이 세계사적으로 이제 있었다라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국장께서 예전에 체육부에서 근무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탁구 종목도 담당하셨었죠. 예, 뭐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오래 했는데요. 1991년에 우리가 잘 아는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그때 김 기자는 몇 살이었죠? 91년이면? 아직 입학 전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때 이제 지바 탁구 선수권 대회를 제가 일본에 가갖고 취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일본에 간 게 33일을 갔었거든요. 굉장히 오래 출장을 했었죠. 당시에 이제 코리아 단일팀이었는데 남북한 선수들이 단일팀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탁구하면 유명했던 덩야핑 선수라고 있어요. 키도 조그만 선수인데 아주 세계를 제패했던 마녀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고 치아옹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런 진짜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있었는데도 코리아 단일팀이 꺾고 우승을 했거든요. 지금도 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 대회는 뭐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사실 기적 같은 우승을 했다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의 탁구 선수들을 이기기가 참 쉽지 않은데 뭐 대회가 열렸다고 하면 중국이 대부분 우승을 하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뭐 몇 개 종목을 다 휩쓸고 뭐 그러거든요. 세계 선수권 같은 경우는 종목이 7개인데요. 이게 뭐 완전히 다 휩쓸고 그렇습니다. 지바 얘기는 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사실 우리가 이 탁구 취재를 오래 하다 보면 제가 하나 외우는 노래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노래거든요. 어떤 노래인가요? 이게 이제 중국 국가죠. 의용군 행진곡이라는 건데요. 뭐 깨어라 뭐 이런 뭐 노예를 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만리장성을 건설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탁구 종목이 남녀 단식이 2종목이 있는 거잖아요. 복식이 또 남녀 복식이 2종목이 있고 또 남녀 단체가 또 2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혼합 복식이 또 하나 있으니까 총 합해서 7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중국이 7개 전 종목을 다 휩쓸어요. 그러다 보면 시상대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용군 행진곡이 일곱 번이나 이제 뭐 나오는 거죠. 이건 체육관에. 네, 뭐 거의 가사를 거의 외우셨겠어요. 제가 중국말을 몰라갖고 다 외우지는 못했어도 이 뭐 음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매력이 있어요. 들을수록 매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중국어가 나오면 저도 이제 흥얼거릴 정도 뭐 그렇습니다. 전주가 굉장히 경쾌하고 또 장중하고 뭐 그러면서 씩씩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탁구 관련해서 아까 중국에서 탁구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규모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국기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탁구가 이 단순한 스포츠는 아닙니다. 중국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가 어려울 때 그때마다 이제 고비를 넘겨준 혁명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중국으로서는 희망의 상징, 평화의 상징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중국과 탁구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이 알다시피 이제 중국 공산당군을 홍군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한창 때 1930년대에 그 장제스, 그러니까 장개석이죠. 네. 국민당군에 쫓겨갖고 이 대장정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33년부터 3년간이나 이제 도망을 계속 다니면서 도착한 게 이제 연안이라 그래서 옛안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도착을 해서 이 장제스의 국민당군 토벌 작전을 버티면서 그게 12,500km를 쫓겨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3년이라는 기간이니까 사실 예. 엄청난 시련 속에서 이제 도망친 뭐 그런 장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홍군의 전력이 사실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면서요. 뭐 거의 괴멸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대장정 도중에 사실은 이 농민들이 홍군에 이제 합세를 하고 막 그래서 좀 민심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30만 명에 이르렀었는데도 이 대장정이 끝나니까 이제 세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 3만 명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아주 긴 시간 먼 거리를 거쳐서 사실 그런 천신만고 끝에 예난에 도착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사실과 탁구랑은 또 어떤 관련이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군이 이제 연안에 머물면서 이제 전력을 가다듬었을 거 아니에요. 좀 네. 쉬면서 이제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때 이제 탁구가 뭐 어떻게 보면 힘겨운 병영 생활의 활력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탁구를 즐겼을까요? 예, 뭐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에드가 스노우의 그 중국의 붉은 별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에드가 스노우라는 이제 언론인이 이제 그 홍군의 본거지 예난을 찾아가 갖고 이 뭐 마오쩌둥이라든가 저우엔라이 이런 분들하고 이제 그 계속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쓴 책이거든요. 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탁구에 대한 홍군의 열의는 대단했다. 이 레닌 클럽마다 중앙에는 식사 시간만 되면 식탁으로 바뀌는 대형 탁구대가 있었다. 그게 식사 시간만 되면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언제나 이제 그 배트, 탁구 라켓, 그다음에 공, 네트로 무장한 홍군들이 이제 빨리 밥을 먹고 이제 탁구를 치려고 이제 재촉을 했다는 거고요. 게임을 계속하고 싶어서 안달을 복달을 했다는 건데요. 병사들은 자기 부대의 챔피언이 최강자임을 자랑했고 필자 그러니까 에드가 스노우도 탁구를 쳤는데 그들의 적수는 되지 못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이 기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병사들이 밥을 먹는 식탁을 이제 탁구대로 활용해서 이렇게 탁구를 즐겼다는 이야기죠.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탁을 이제 네. 바꿔갖고 다 치우고서 이제 했다는 건데요. 그 병사들뿐만 아니라 그 모태동, 뭐 주은내 우리가 이제 옛날엔 그렇게 불렀는데요. 네. 예, 이제 혁명 주체들도 탁구로 시름을 달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마오쩌둥과 저우원라이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이런 분들도 탁구를 좀 실력이 어땠나요? 옛날 사진을 보면은 나옵니다. 마오쩌둥의 경우는 이제 페널드 그립이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옛날에 이제 김택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페널드를 이렇게 펜 잡듯이 하는 그런 그립이 네, 있거든요. 네. 그 쉐이크 핸드는 이렇게 옆으로 잡는 게 있는데 그 그립을 자유자재로 바꿀 정도로 이 탁구채를 자유자재로 바꿀 정도로 능숙한 탁구 선수를 보였습니다. 그 저웬라이 같은 경우는 말을 타다가 이제 오른팔을 다쳤는데 재활훈련 하나로 이제 탁구에 빠졌다는 거고 그 총리 시절에는 탁구 선수의 개인 신상뿐만 아니라 그 개인 탑법까지 꿰뚫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그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면서도 탁구하다가 이 해방군 뭐 305병원이라는데 거기에 이제 입원할 정도로 저웬라이가 그래서 굉장히 탁구를 좋아했다는 건데 마오쩌둥이 탁구 치는 모습은 지금도 이게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
그 펜홀더 그립이나 쉐이크 핸드 그립을 이제 자유자재로 바꿨다고 하는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네. 사실 뭐 선수에 못지않은 실력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잘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혁명기에 탁구가 그 병사들이나 혁명 주체들의 시름을 덜어줬던 그런 아주 이 동반자였다고 볼 수가 네. 있는 건데요. 중국이 건국된 뒤에도 이 탁구가 이제 인민들의 지금으로 얘기했던 비타민 정도의 아주 역할을 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중국 건국 이후에는 또 탁구가 중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특별한 계기가 또 있었나요? 있습니다. 그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그 10년 동안에 그 중국이 이제 1950년대죠. 그 엄청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오쩌둥이 주도했던 게 백가쟁명, 백화제방 뭐 이런 운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약진 운동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완벽한 실패로 끝나는 거죠. 네, 말씀하신 이 백가쟁명 또 백화제방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예. 예, 백가쟁명이라는 건 백가지의 그 가문, 그 옛날에 그 제자백가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 그 공자라든가 뭐 맹자라든가 이런 그 쟁명, 100가지 학파가 경쟁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네네. 백화제방은 100가지의 꽃이 핀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양한 얘기를 하게 한다. 그래서 소통 정책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상이 꽃피고 그다음에 이 논쟁이 꽃피는 그런 아주 굉장히 네네. 소통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것은 함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백가제방 백가쟁명을 하니까 지식인들이 그런 줄 알고 공산당이 어떤 권리주의적인 폐해 이런 것들을 아주 뭐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마르크스주의가 과연 중국에 적용되는 게 옳은지 뭐 이런 것까지 자유롭게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함정이 된 거죠. 그게 왜 이렇게 함정이었던 걸까요? 당 중앙이 마오쩌둥을 비롯한 당 중앙이 네네. 우파 그러니까 수정주의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껏 한번 얘기해봐라. 곤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철없이 이제 마음껏 토론했던 지식인들이 역풍을 받는데 이제 알았잖아요. 네네.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알았기 때문에 무자비한 반우파 투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색출된 수십만 명의 지식인들이 죽었고 많은 수의 지식인들이 또 농촌으로 쫓겨가고 노동을 통한 자기개조 시간 이걸 우리가 하방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하방운동까지 쫓겨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네, 아까 또 마오쩌둥이 그 실시한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도 사실 실패로 끝났다고 하셨죠. 뭐 참담한 실패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대약진 운동의 골자가 뭐냐면 탁구 얘기에다가 굉장히 또 이상한 얘기가 나가는데요. 대약진 그러니까 역사 교육을 하는 거니까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 공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약진 운동의 골자라는 게 뭐냐면 이 70만 개에 이르는 협동 농장을 2만 개의 인민공사로 통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인민공사를 통합을 해갖고 거기 안에는 직업과 성, 연령, 교육의 차이가 없는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를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뭐 안전한 공산주의를 실현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민공사 안에서 이제 평등하게 네. 집단 생활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마오쩌둥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중국 대륙에는 굶주림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공산주의의 싹을 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은 더 이상 돈을 내고 식품을 사지 않아도 된다. 잉여 생산물은 전 세계 빈민들한테 그 인민공사에서 이제 만든 것들 그런 것들은 전 세계 빈민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할 거다 이렇게 선포까지 합니다. 네, 그 말을 들어보면 사실 그게 실현된다고 했을 때는 아주 이상적인 어떤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생각보다 너무 이상적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기루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평등만 너무 강조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가 실패하잖아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너무 급진적인 공산주의고, 그러니까 뭐 이 공업과 도시, 공업 도시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인민보다 농민들이 너무 착취를 심하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할당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느 네네. 정도를 또 만들어라 이런 할당량이 있으니까 터무니없는 거짓 보고가 막 난무하고 이 사실 조장이라는 말 아시나요? 조장? 뭔가 조장한다 할 때 조장 말씀하시죠. 네. 그게 이제 억지로 뭔가 잘하도록 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굉장히 부정적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들 조자에다 도울 조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장이라는 말이 사실 맹자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묘 조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송나라 농부가 논에 나가서 모내기를 한 벼를 보니까 다른 논보다 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벼를 좀 이렇게 뽑아 올린 거예요. 네. 그 보니까
뽑아 올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키는 더 크겠죠. 높은 키가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겉으로 네. 보면 커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갖고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키를 키워놨다라고 한 거죠. 근데 며칠 있다가 가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일을 너무 서두르게 하다가 망친다 이런 뜻의 이제 조장이란 말이죠. 그게. 네, 그럼 이 조장이란 말하고 대약진 운동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 할당량을 채우려고 실적 자랑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민공사마다 실제로 이제 벼를 조장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벼를 이렇게 뽑아갖고 막 이렇게 네. 그랬다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실적도 부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짓 보고가 난무하고 그러니까 이제 농사가 다 망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더 충격적인 거는 1959년에서 60년 사이에 중국 대륙에 엄청난 기근이 발생을 하거든요. 기근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또 극심한데 그래갖고 이제 중국 대륙의 농경지 절반이 뭐 이 가뭄의 영향권을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거기에 또 태풍, 홍수 이런 것 때문에 설상가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을 보면 마을 사람들이 50%가 사망을 했다는 건데 2년 사이에 중국 대륙에서 2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유, 사실 2천만 명이 이렇게 희생될 정도의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사실 믿어지지 않는 그런 규모의 재난인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저희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탁구랑 연관 지어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탁구가 좀 역할을 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 돌아서 탁구 얘기로 오냐면 그게 네. 이제 1959년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 기근이 들었을 때가.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사실 혁명이든 뭐 쿠데타든 뭐든 반란이든 이런 것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도탄에 빠졌던 데인데 59년인데 그때가. 그리고 사실은 그때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이거든요. 49년에 네네. 건국을 했으니까. 우울한 소식만 가득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59년도 4월 6일 날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이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었거든요. 그 당시에 22살 청년이었던데 발음도 참 저기합니다. 네. 룽거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용국단인데 용국단인데 예. 룽거탄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헝가리의 시도 페랑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꺾고 남자 단식 우승을 차지해 버리는 거죠. 네, 이 룽거탄이라는 예. 선수가 사실 어려운 시기에 또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큰 성적을 거둬서 인민 영웅이 됐겠어요. 예, 원래 이사 청년이 원래 홍콩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2년 전에 이제 57년에 이 광둥성하고 홍콩하고 마카오 친선 대회를 했대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뭐 키만 크고 뭐 이랬다는 거고 패기력을 앓고 있었던 선수였는데 뭐 그러면서 엘비스 프레슬리 좋아하고 기타를 치고 뭐 이런 홍콩 사람이었으니까는 네네. 그러면서도 또 마오쩌둥의 시를 또 사랑했던 뭐 그런 청년이었다는 거죠. 예, 아주 독특한 청년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도 좋아하고 마오쩌둥의 시도 좋아하고 좀 독특한 청년이네요. 이게 이제 나중에 큰 화를 부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홍콩 친선 대회에서 그 당시에 중국 챔피언을 또 이겼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본 당시에 중국 체육위원회 하룡인데요. 네네. 뭐 우리 발음을 하면 허룽 주임의 눈에 들었다. 그래서 대륙으로 건너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허룽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뭐 혁명 주체죠. 저우원라이하고 네네. 주덕, 그러니까 주덕인데 뭐 그런 사람들하고 1927년에 남창이라고 하는 거죠. 난창 폭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니까 혁명 주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이제 큰 인물이 부르니까 룽거탄이 이제 중국으로 간 건데요. 1년 뒤에 국가대표팀이 합류하고 파이팅이 좋았다는 건데 붓글씨를 또 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의지를 과시하는 구호를 또 붓글씨로 썼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구호를 이 붓글씨로 썼나요? 세계 챔피언이 되지 않으면 죽어도 눈을 감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예. 큰 소리를 또 쳤다는데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 그리고 왔을 때 반드시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뭐 이런 그 글을 또 붓글씨로 남겼다는 거죠. 약간 비장한데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허풍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좀 나이도 어린 편이고요. 예, 그렇죠. 뭐 이거 어디서 굴러먹고 있는 모르는 애가 22살 애가 큰 소리 치는 거니까 어린 놈이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예, 뭐 보란 듯이 가서 우승을 차지해 버렸으니까 이 구호가 중국 대륙을 풍미한 구호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졌잖아요. 중국 대륙이. 그래서 예. 이런 구호들이 굉장히 지금도 중국 인민들이 사랑하는 일상 구호가 된 게 이제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 그리고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이런 구호가 지금도 아주 그 희망의 구호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네, 당시 다른 선수들은 좀 탁구에서 뭐 성적을 낸 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뭐 아니라 그럽니다. 다른 선수들은 줄줄이 탈락을 했는데 롱거탄만 이제 활약을 네. 했는데 그때 그 미국 선수하고 이제
그 0대2에서 3대2로 역전승을 거두는데 얼마나 이제 이 마일즈라는 미국 선수가 농락을 당했는지 21점이었잖아요. 네. 탁구 점수가 끝나기도 전에 그냥 뭐 졌다 그러고 퇴장을 해버렸다는 게 앞서 나누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갖고 이제 패배를 인정했다는 건데 당시에 이제 세계 챔피언을 했던 시도 페렌크 헝가리 선수까지 이제 꺾고서 패권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중국에서 정말 그 소식을 듣고 엄청 정말 환영을 했을 것 같아요. 인민들의 또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찬스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흔히 3S 뭐 이러잖아요. 네. 뭐 섹스하고 스크린하고 뭐 스포츠라고 네.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일보가 사설에서는 이 뭐 룽거탄의 쾌거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칭송을 했다는 거고요. 뭐 마오쩌둥이라든가 저우엔라이 같은 분은 뭐 오죽했겠어요. 뭐 완전히 뭐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중국 선수단을 이제 중남해라 그러는 거고 최고급 호텔에 이제 거의 초청을 하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축하 퍼레이드 천안문 광장에서 뭐 그랬다는 건데 그러면서 저우엔라이 총리는 룽거탄의 우승을 건국 10주년과 함께 1959년에 양대 경사다라고 이제 손꼽았다 그럽니다. 그 당시 중국 입장에서 엄청 대단한 사건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참에 뭐 하나의 이제 이 대회를 또 준비를 하는데 1961년 제26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북경에 유치를 합니다. 사실 61년이면 50년대 말에서 멀지 않으니까 경제 네. 상황이 좋지 않았던 때잖아요. 뭐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건설 사업이 중단돼 있었던 상태였다는데 이제 뭐 고무가 돼 있으니까 정부가 이제 공인체육관이라는데 국런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공인체육관을 건설을 하고 그리고 저우엔라이 총리가 조직위원장으로 이제 들어서 갖고 모든 준비를 통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합숙 훈련을 돌입하고 뭐 이랬다는 거죠. 예, 전 국가적으로 나섰네요. 근데 그 당시에 탁구 강국으로 꼽히는 나라는 사실 어느 나라였나요? 유럽도 셌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또 셌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 일본이 호건구, 그러니까 중국말로 호건구라는 비밀 기술로 무장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중국이 들었어요. 비밀 무장. 네. 뭐 호건구가 사실 어떤 기술인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드라이브라는 거죠. 호가를 이제 활처럼 휘는 그런 거거든요. 예. 둥그렇게 활처럼 휜다 그래갖고 지금으로 따지면 드라이브인데 지금 뭐 저도 약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네. 하지만 어쨌든 초등학교 선수들도 치는 초보 기술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아주 똑딱이 탁구고 이제 스매싱 위주로 이제 했던 탁구였는데 그 당시에 드라이브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대회를 앞두고 홍콩에서 전지훈련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이 스파이를 보냈는데 정자프라는 스파이를 보냈다는 거죠. 스파이까지 보냈어요. 예, 학생으로 위장을 해갖고 훈련장에 잠입을 해서 선글라스 끼고 신문지로 얼굴 가리고 뭐 당시에 이제 일본 에이스가 호시노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게 이제 드라이브로 이제 하니까 그걸 포착을 했다는 건데 이 드라이브를 보니까 매우 높은 포물선을 그리는 느린 타구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얻고 정자프라는 이제 탁구하는 스파이가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스파이로 가가지고 이 현장을 보고 와서 사실 어느 날 스파이 작전인데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나요? 대성공을 거뒀다는 거죠. 그 남자 단체 우승을 했고요. 뭐 남녀 단식에서도 이 장쩌둥이라는 그 남자 선수하고 그러니까 추중후이, 그러니까 구종회라는 그 여자 선수가 패권을 차지했으니까 싹쓸이 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 단체하고 남녀 단식에서 3개의 금메달을 가져갔습니다. 네, 사실 그때부터 중국 입장에서는 탁구가 거의 국기가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륙의 인민들한테는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된 거죠. 네, 그리고 59년도에 도르트문트에서 우승한 이 룽거탄 선수는 인민 영웅이 된 거고요. 예, 몇 년간 그랬다는 건데 이게 사실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까 뭐 이 엘비스 프레슬 좋아하고 뭐 이런 게 나중에 큰 화를 불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66년에 우리가 잘 아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네. 룽거탄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룽거탄이라는 선수가 주자파로의 지목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주자파로 지목이 되면 갖가지 모욕을 당하거나 자살을 강요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68년도 6월 20일 저녁이었는데 홍콩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 룽거탄을 이제 그 문화혁명 주동자들이라는 건 이제 홍위병들이겠죠. 네네. 자본주의의 소굴인 홍콩 출신 아니냐 너는 니놈은 그러면서 이제 네가 홍콩을 드나들면서 마작 같은 그런 이 나쁜 짓을 하고 외국 소설 그다음에 외국 고전 음악을 사랑했다. 너는
전형적인 주자파다 이렇게 지목을 했다 그러는 거죠. 뭐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좋아하고 했다고 했으니까 이 룽거탄의 이력이나 어떤 취향이 되게 그런 주자파로 지목되기 좋은 빌미가 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지무지하게 맞았다는 겁니다. 홍위병들한테. 뭐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대중 앞에 끌려가고 자아 비판을 혹독하게 했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모가 계속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중국 사람들 보면. 그래서 31살의 나이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룽거탄 이외에도 당시 홍위병한테 이렇게 모욕을 당하거나 이런 뭔가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자살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그 정치인들 중에서도 많고요.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약간 기억은 아사무사한데 그 류사오치라서 그 이 유석이 부인 왕강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약간 이제 서양풍의 옷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의 부인이었던 이 장칭 그 강청이죠. 질투를 해갖고 결국 문화대혁명 때 아주 그냥 이 주자파로 몰아붙이고 막 그래갖고 결국 자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확실치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룽거탄 같은 경우는 나중에 1978년에 이제 그 복직이 되고 복권이 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 결국 이제 신중국 건국 이후에 중국을 감동시킨 100대 인물에 결국 뽑히게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명예 회복은 그래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탁구하면 또 중국의 핑퐁 애교 뭐 이런 말도 떠오르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 탁구가 2.5g의 탁구공이 지구를 움직이고 세계사를 바꾼 스포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핑퐁 애교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1971년 3월 14일인데요. 이게 네. 되게 중요한 적이죠. 중국에서 전국 체육 총회라는 게 열립니다. 이게 의제가 뭐였냐면 3월 하순부터 일본 나고야에서 이제 제 30일에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린다. 과연 우리가 그럼 출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결정하는 그런 회의였다는 거죠. 대부분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 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중국하고 일본은 외교 관계가 없었거든요. 대만하고만 있었겠죠. 그리고 네네. 적성 국가니까는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그 잘못 갔다가 일본의 우익이라든가 또 대만 공작원들한테 테러 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원라이 총리의 생각은 좀 달랐는데 이때야말로 중국 무대에 우리가 좀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문화대혁명 기간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여유가 좀 있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 좀 국제 무대에 좀 나서야 된다는 게 있었고 마오쩌둥 주석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대회 참가를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 두 사람 다 선수들한테 신신당부를 했다 그럽니다. 이거는 승부를보다는 우호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제 당부를 했다는 거죠. 네, 그거는 탁구를 통해서 스포츠 애교를 하겠다 뭐 이런 걸 염두에 둔 발언인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속 나오는데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이제 세계사를 뒤흔드는 격변이 뭐 출발이 됩니다. 그 신호탄을 좀 했다는 거예요. 방아쇠를 잠겼다 그러나. 어쨌든 그 4월 4일 날 대회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는데 미국 선수단 가운데 글렌 코완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별명이 뭐냐면 히피라는 별명이었는데요. 이게 장발에 꽃무늬 옷을 입었던 19살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체육관에서 몸을 풀다가 선수단 셔틀버스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갈지 하고 그런데 네. 버스 한 대가 이제 멈췄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중국 선수단 버스였다는 건데 그 차 안에 어떤 선수가 빨리 타라고 이렇게 손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아는 얼떨결에 버스를 탔다 그럽니다. 네. 중국 선수가 미국 선수한테 버스에 타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았을 때인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시절에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살벌한 동생 행정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 글렌 코안한테 이제 타라고 권한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1961년도에 남자 그 단식 우승했던 장쩌둥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장쩌둥이라는 선수는 또 대단한 탁구 선수였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61, 63, 65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3연패. 네. 뭐 탁구의 영웅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71년도니까 선수단 부단장을 겸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네, 이 장쩌둥 선수가 이 미국 선수 코안 선수를 일부러 좀 타라고 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탁구를 통해서 뭔가 이제 미국하고 뭔가 한번 일을 좀 해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장쩌둥 선수를 시켜갖고 이제 뭐 미국 선수를 버스 안에 유인 혹은 뭐 초청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장쩌둥 선수가 버스 안에 들어온 코안한테 중국의 그 황산이라고 있잖아요. 예. 유명한 명산이죠. 그
황산이 그려진 수건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손짓발짓으로 대화를 나누고 버스에 내려서 이제 그 기념사진 찍고 그다음에 이제 또 코아는 또 기념사진 찍으면서 장쩌둥 선수가 선물했던 수건을 펼쳐들고 뭐 이런 또 그 세레머니까지 했다는 거죠. 예. 기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 사건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20년 넘게 으르렁 됐을 거 아니에요. 중국과 네네. 미국 관계가. 그러니까 어떤 조짐이 보인다? 뭐 이러니까 빅 뉴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코안이 또 다음 날에 그 평화를 상징하는 또 삼색 티셔츠를 장쩌둥한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선물 다시 갚았다는 거죠. 그 티셔츠에는 뭐 레디비라는 문구가 새겨졌다는 건데 사실 비틀된 노래지기는 하지만 뭐 순리에 맡기라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네. 사실 그거 두고 기자들도 취재 경쟁이 엄청 심했을 것 같아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코안이 기자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너 중국 방문을 하고 싶냐? 중국에 가보고 싶냐? 그랬으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안 가본 나라에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코안은 또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중미 국교 정상화를 성사시킨 한마디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에 가고 싶다라고 이 말한 미국 선수 코안의 말이 사실 중국 고위층도 사실 다 이제 보고 받았을 거잖아요. 예, 4월 6일 날이 이제 보고를 저온라이 총리가 받았다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부정적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병중에 있었다는 건데요. 마오쩌둥 주석이 때 병중에서 아주 위중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했더니 뭐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시기상조입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고개를 뭐 이렇게 끄덕거리면서 동감이라는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우원라이나 마오쩌둥이나 사실 이 미국 선수의 방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는 얘긴데 사실 그러면 국교 정상화를 성사시킨 건 어떻게 된 걸까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마오쩌둥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 상태가 최악이었다는데 폐렴, 뭐 심장이 또 안 좋고 그래갖고 위중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수면제를 처방하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잠이 들 수 있는 뭐 그 정도였다는 건데 그날 밤 그러니까 4월 6일 날인데 마오 주석이 이제 수면제를 복용을 했는데 그 변수가 생겼다는 거예요. 잠에 취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주석이 수간호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교부한테 빨리 전화를 걸게라고 이제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간호사가 전화를 이제 갖고 와서 거니까 마오 주석이 희한한 목소리를 말했다는 거예요. 미국 선수단 초청하라고 해. 즉각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 엄청 대단하고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 그러면 왜 그 얘기를 들은 외교부장 입장에서는 뭐 본인의 길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화기로 말을 전하던 수간호사가 우시진이라는 그 수간호사인데 몇 번씩이나 다시 확인했다는 겁니다. 초청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미국 선수단을 초청한다는 말이십니까? 계속 이제 뭐 꿈인지 생신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오 주석이 잠결에 빠지면서 이제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잠이 들었다는 거죠. 사실 아주 역사적으로 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중요한 순간인데 사실 어떻게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모르죠. 뭐 그게 이제 꿈의 계시 같은 짓이었는지 어쨌든 이 마오쩌둥의 이제 이 잠들면서의 그 취해갖고 한마디가 결국 이 중국이 미국 선수단을 초청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이제 중국에 온 미국 선수단은 엄청난 대접을 받았겠죠? 일사천리로 이제 왔겠죠. 그러니까 4월 6일 날 그렇게 밤에 마오쩌둥이 이렇게 허락을 하고 나서 나흘 만에 4월 10일 날 이제 미국 선수단이 열렬한 환호 속에서 이제 북경 베이징에 도착을 했습니다. 국빈 대접이었다는 건데 이것이 그 유명한 핑퐁 외교의 서막인 거죠. 그러면서 중미 간의 외교가 이제 일사천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켓을 이어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정부 당국 입자가 저언라이나 키신저가 유명한 그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 그 당시에는 뭐 이 특사였겠죠. 긴밀한 또 물밑작업을 벌이고 그래서 이듬해 72년도 2월 21일 날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고 당시에 이제 한 7년 뒤에 덩샤오핑이 미국을 방문하는 뭐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국교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정말 아주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아주 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네요. 예, 이 모든 게 우연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필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사실 내용을 들으면 사실 약간 비현실적이거나 뭐 꿈 같은 얘기가 계속 우연처럼 이어지잖아요. 이 사실은 뭐 알다시피 아까 얘기했지만 불구대천의 원수가 이제 미국 중국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실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 때 직접 총을 겨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이 혈맹이라 그러면 이 중국은 북한의 혈맹이잖아요. 뭐 그런 양국이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이런 그
이 불구대치는 원수의 새로운 주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 주적이 바로 소련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소련은 사실 중국과는 원래 좀 우방 국가잖아요. 서로 관계가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한때는 뭐 맹방이었죠. 근데 이제 틈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경우가 이제 53년에 1953년에 후르시초프 체제가 등장을 새롭게 하면서 중국과 결별을 하게 되는데 이 소련 내에서 이제 스탈린 격하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당시에 그 중국이 이 약간의 마오쩌둥의 개인 숭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련 내에서 후르시초프가 등장을 하면서 그 소련의 어떤 스탈린을 비난을 하면서 은근히 마오쩌둥의 개인 숭배를 비판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같이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에 중국은 소련의 수정주의를 맹 비난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세계사에 배우는 그런 대목이죠, 이것이. 네. 그래서 중국과 또 소련이 국경 분쟁까지 일어났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1969년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핑퐁 위기가 시작된 게 71년이잖아요. 2년 전이죠. 네. 이게 중소 국경인데 우스리강에서 무력 충돌이 2차례나 일어납니다. 이제 전쟁까지 일어날 정도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의 주적은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의 적은 누구예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진짜 세계사적으로 증명된 사례네요. 근데 그러면 그 시점에 중국과 미국은 사실 뭐 겉으로는 그랬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좀 내부적으로는 변화의 조짐이 사실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69년도 1월에 취임을 이제 닉슨 대통령이 했는데 중국한테 잇따라서 이제 화해 제스처를 보내거든요. 그 외교 교서를 보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라고 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3월 25일 날 69년 3월 25일을 보면 이제 미국 시민의 중국 여행을 허락하는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탁구 선수인 그 미국 호안 선수와 장쩌둥 중국 선수 사이에 벌어진 이렇게 우연하게 버스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역사적인 또 두 국가 간의 이런 외교 바탕 안에서 이루어진 우연인 사건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토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양국 관계. 그래서 탁구가 어떻게 보면 그 이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탁구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스포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중국 지도층이라 그러면 탁구를 모르면은 이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근데 탁구가 사실 이제 저희 한반도 통일 운동에도 상당히 기여한 부분이 있죠. 예, 뭐 탁구라는 게 사실 남북한 모두 잘하는 종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특히 그런 건데 너무 또 기울어지면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1991년 지바 탁구 선수권 대회 갔다 그랬잖아요. 취재차 갔는데 그 당시에 코리아 단일팀으로 나가서 이제 중국을 꺾고 우승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46일 동안 합동 훈련하고 합숙하고 그 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46일간의 작은 통일이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 뭐 어떻게 보면 실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중국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이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이 실력 이상의 어떤 또 이 힘이 또 나와서 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뭐냐면 이 지바 체육관에서 경기를 하는데 중국 선수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걸 느꼈어요. 그 결국 뭐냐면 이 남북한이 7천만이잖아요. 7천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이 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를 결국 이기는데 중국 선수의 그 무시무시한 덩야핑이나 치아옹이라든가 가오준 선수 이런 선수들이 보들보들 떠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반면에 우리 저기 이분이라든가 유순복이라든가 현정아라든가 남북 선수들 같은 경우는 펄펄 날랐거든요. 긴장 없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 탁구라는 종목이 정말 대단한 스포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2.5g인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뭐 밥 먹을 일 없던 남북의 어떤 청년들 또 아까 얘기했던 46일간의 통일까지 또 이루게 했던 것이 또 탁구잖아요. 그리고 이거 아까 얘기했던 하나된 힘으로 해갖고 중국을 또 극복하게 된 것도 탁구고 또 그 탁구 때문에 중국과 그 미국 간의 어떤 그런 진짜 이 불구대칭 원수끼리 또 이게 또 국교가 정상화되는 그런 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원나의 총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작은 공이 큰 공을 흔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탁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소구, 전, 동, 대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은 공, 탁구공이 큰 공, 지구를 흔든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큰 엄청난 명언이거든요.
이게 청고의 명언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탁구를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세계의 어떤 세계사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운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 탁구를 통해서 세계사를 한번 보는 흥미진진한 중국사나 미국사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통일운동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